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대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태조사 할 때 서류는 어떻게 내야 되고 서류로 소명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대응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를 처음부터 대상으로 선정받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전 대비 방안, 이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키스콘의 조기경보 모형에 의해서 부실 의심 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나온 겁니다. 부실 업체가 아니고 부실 의심 업체이기 때문에 소명을 해가지고 우린 부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실태조사를 다들 무서워하시는 이유는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가 있죠.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항상 요겁니다. 자본금. 건설회사가 1년 내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상시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국토부, 키스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연말에 결산 기준일에 이게 미달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보완을 해가지고 결산을 끝내놓고 마무리를 해놨다면 아무래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었을 텐데요. 그냥 이거를 몰라서 또는 재무적인 여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업체들은 국토부 키스콘에서 조기 경보 모형을 통해서 부실 의심 업체, 즉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로 선정하여 공문을 날립니다. 네.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우리가 왜 재무제표가 부실한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 재무제표를 1월부터 3월까지 결산을 해가지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제출을 합니다. 그게 3월 달에 제출된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표준 재무제표라 하고요. 이 표준 재무제표는 4월 달에 공사실적 신고 2차를 통해서 협회에 표준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협회를 통해서 키스콘은 재무제표를 다 제출을 받는 거고, 요새는 분석 자체를 사람이 안 하고 다 컴퓨터로 전산 분석을 하겠죠. 전산상의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조건 몇 가지를 해가지고 이런 업체를 한번 리스트업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볼까? 이런 일들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이 선정되었다면은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고 매년 10월, 11월경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기경보 모형에서는 어떤 업체를 부실 의심 업체로 선정을 하는지 당연히 명확한 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나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요. 자산 항목 중에 부실 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은 경우, 그리고 자산 항목 중에 겸업 자산의 항목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부실 의심 업체로 선정이 되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한 실질 자산 빼기 실질 부채한 실질 자본 추정액이 법정 자본금 미달에 추정하는 것으로 되는 업체들, 요 3가지 정도를 전산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대상으로 선정을 할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매우 기나긴 과정을 힘들게 거쳐 가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짧아도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길게는 1년 내내 이 작업에 매달리는 수가 생깁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맨 먼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각종 서류를 내가지고 서류 소명이 가능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제출하게 되는 서류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재무제표, 금융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황하일 2권, 3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격리 담당자분들 그리고 세무대리인 양쪽 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냈는데 이 서면 심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부실이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뭐 좀 고생은 했지만 아무튼 다행이죠. 다행인데 문제는 지자체 담당자가 당신네는 서류를 제출받아 봤지만 이 부실 의심 항목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류로는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기업진단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오세요. 이런 말을 할 건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서류 소명이 안 됐는데 무조건 기업진단만 받으면은 그럼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서류든 기업진단이든 결론적으로는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뺀 실질 자본이 건설업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외부 진단자가 확인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 자산 빼기 실질 부채한 실질 자본이 등록 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데 무조건 적격 이렇게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황이 돼야지 기업진단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지자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청문 절차는 뭐 사실 거의 무의미합니다. 회사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청문위원들과 함께 그 내용을 들어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청문 이후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전략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에서 길게는 12달 동안 하기 때문에 매우 괴롭습니다. 한번 대상이 되면은. 자, 그러면은 실태조사 때 서류를 어떤 걸 제출하느냐? 금융자산, 채권, 임차보증금, 재고자산, 받을 채권, 투자자산, 제출 서류가 딱 보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 이것 내용은 뭐냐?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 재무제표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재무제표의 각 계정별 세부 원장까지 제출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출 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제출을 하고요.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1, 2번까지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조사는 결국에는 통장을 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조사도 마찬가지고 통장을 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방어할 수 있는 여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매우 치명타죠. 그다음 네 번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확인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뭐 각종 등기부 등본, 권리증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제출 자료를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 형식적으로 뭔가를 꾸며 넣어가지고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통장을 내기 때문에 실제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태조사 대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냐? 맨 처음에 실태조사를 안 받다가 받게 되시면 굉장히 다들 당황하시고 만약에 이제 세무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서로 뭐 책임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뭐 쓸데없이 아무튼 시간과 정신을 소비를 하지 마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신을 좀 차리시고 어찌됐든지 실질 자산, 우리 회사 지금 현재 실질 자산이 얼마가 확실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업 자산과 부실 자산이 있다면은 이 경업 자산과 부실 자산 중에 실질 자산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부실 자산, 명백히 경업 자산의 항목은 일단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애매하게 부실 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겸업 자산이지만 애매해서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챙겨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데 노력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서면으로 심사가 서면으로 소명이 되지 않았으면은 기업 진단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전문 건설업의 경우와 종합 건설업의 경우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전문 건설업의 경우는 이 서면을 제출을 받든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든지 구청에서 모든 거를 다 제출받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와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종합 건설업의 경우 좀 특이한 게요. 원래는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청이 담당인데 서울시청이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에 이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머리가 아픈 것은 종합건설 서울시회가 이 서류 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외부 회계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회계법인에 서류 소명을 하고 회계법인에서 그거를 일일이 뭐 인정, 불인정 이런 심사표를 보내가지고 지루하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회계법인에서는 우리는 이 업체가 그 부실이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서울시 협회로 보내고 서울시 협회에서는 그 의견을 붙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청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청 담당자는 그 어찌됐든 당신네 회사는 지금 부실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올 거고요. 이때 기업 진단을 한번 제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타진을 해 본 후에 만약에 기업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노력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청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요.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건데요.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결과를 뒤집은 케이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왜 하느냐? 우리가 영업정지는 건설업 자체를 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계약, 신규 수주를 못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뭐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만 수주만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 본인들 회사의 수주 계획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게 유리할지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할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급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최대한 뒤로 미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뭐 실태조사를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뭐 우린 저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뭐 저런 게 나오겠어. 하지만 뭐 실태조사 언제까지 안 나오리란 법이 없고요. 이걸 실제로 실태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건설업 등록 요건이 굉장히 빡시게 적용되는구나. 그제서야 아마 피부로 체감을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은 12월 결산 기준일이 끝나고 결산을 해버리면은 12월 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버스가 지나고 손 흔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9월 말일 정도를 결산 기준을 잡아가지고 가결산을 진행을 해 봐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 자본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12월 31일 이전에 취해야 할 액션이 있으면은 미리 그 액션이 취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설업은 본결산보다 가결산이 두세 배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결산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사실은 관리 목적으로는 가결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결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실질 자본을 도출하여 12월 말까지 보완해가지고 본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으로, 즉 부실 의심 업체로 선정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대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